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신음의 방언시어라는 시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미 수능에 출제됐습니다. 작년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자, 방언시어라는 건요, 이 개축옥사, 즉 광해군 시절이죠. 이걸 경험한 어떤 그 신음의 정치적 혼란과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산골에 묻혀 사는 그런 마음을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이라는 건요, 방출됐다. 그러니까 방출된 늙은 용자, 그러니까 방출된 늙은이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이제 방출된 거죠. 그러니까 소외되고 격리되는, 그렇죠? 정계에서 그런 의미에서 시적 화자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어는 시조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확히 아시면 훨씬 더 이야기가 편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으로 가면요. 제 1수에 가시면 달빛을 벗삼아 보내는 산촌의 겨울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절적 배경도 또한 잘 나오니까 확인을 해주시고요. 산천에, 그러니까 자연이죠. 자연 속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다. 돌길이 묻혔다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영탄법을 쓰면서 정치적인 갈등이라든가 주요 관직을 상실하고 현실 세계, 속세, 즉 현실 정치에서 완전히 어떻습니까? 소외되고 배제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촌이라는 것은 자연으로서 속세, 현실과 대비되는 짝이 되고요. 이 자연물인 이 눈을 통해서 겨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비를 열지 마라. 시비라는 거는 이제 살인문이죠. 살인문을 열지 말아라. 나를 찾을 이가 누가 있으리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정화자가 직접 여기서 드러난 거고요. 서리법이 나왔죠. 있으리 여기서 서리법이 나왔고 자연에 숨어 사는 선비의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은거 또는 은거하는 그런 선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숨어 사는 선비, 단절되고 고립된 겁니다. 밤중만, 그죠? 밤중에만 일편명월, 그러니까 한 조각 밝은 달, 이 자연이죠, 자연. 산촌과 같은 의미예요.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친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인화를 썼고요. 달을 의인화했죠. 자연 친화, 물화일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달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화자가 이 처해 있는 이 고독한 상황을 제시한 겁니다. 사실 그 이태백의 시에도 보면 뭐 달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 현실에서 멀어진 이 선비, 어떤 정치에서 물러난 이러한 사대부들이 주로 찾는 게 이제 청풍명월이거든요. 예, 이태백이 최초로 시에서 드러냈습니다. 그 고독한 상황을 드러낸 것이고요. 자연이 바로 뭐다? 위로의 대상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내려서 오갈 사람도 없는데 문을 닫아 걸고 밤중쯤에 이 달과 친근하게 친구를 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 1수는 뒤에 이어지는 시조들을 대표하는 서장, 즉 서사 성격의 작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를 시작할 수 있는, 포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첫 장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삼수가 나왔는데요. 소나무와 대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상에 대한 예찬과 찬양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초목이다 매몰됐다. 이것만 봐도 우리 겨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송죽만 푸르렀다. 송죽이라는 것은 소나무 대나무인데 푸르렀다라는 시어를 볼 때 시각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색채어가 나왔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목이라는 것은 가변적이고 성족과 대조되는 짝이 되는 거고요. 이 성족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그렇죠? 한결같고 항구성, 영원성, 불변성, 그렇죠? 높은 지조와 절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화자 자신을 의미할 수 있고요. 관습적 상징물인 그 소재로 잘 쓰입니다. 사군자와 함께요. 그래서 성족과 초목을 비교했죠. 비교 대조, 대비라고 합니다. 대비. 그래서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어떤 현실 대결 의지, 그렇죠? 요거 그리고 정신적 태도를 강조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화자는 눈 내리는 겨울이 되면 푸름을 잃는 초목과는 달리 겨울에도 푸름을 지키는 송죽을 비교하면서, 그렇죠? 송죽에 대해서 어때요? 긍정적이면서 찬양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 속에서 높은 지조를 지니며 겨울 같은 엄혹한 이런 혹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렇죠? 이거에 이 사람의 그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풍상 섞어친 때, 풍상이라는 것은 시련이지 않습니까? 바람과 설이니까 너 무슨 일로 혼자 푸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너는 여기서 송죽이겠죠. 역시 시각적인 이미지, 색채어, 의문형 어미까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풍상은 바람과 설이 시련, 고난, 역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계절감이 나오는 거고요. 의인법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너를 갖다가 의인화했죠. 소나무, 대나무에 화자의 이 변함없는 충성심, 즉 일편단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까지 정리를 잘 하시고요. 종장에는 두어라 내 성이여니, 성이라는 건 본성이거니 물어서 무엇하리. 이 말은
서리법과 의문형 어미가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중장과 종장을 의문문으로 제시했죠. 지금 연달아. 그러면서 겨울추위를 이겨내는 이 송죽의 굳세고 단단한 이런 의지, 이게 뭐다? 타고난 본성이다. 이겁니다. 타고난 본성. 그래서 풍산이 섞어친 겨울, 이 송죽만 이렇게 푸르름을 지키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다. 특별한 의도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송죽의 그 타고난 본성, 천성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겨울의 그 푸른 것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송죽의 본성에서 찾았다. 본성과 천성에서 찾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한겨울에도 푸름을 잃지 않는 이 송죽의 꿋꿋함, 이걸 보면서 자신의 본성까지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은 지조와 절개를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송죽은 바로 관습적 상징물이 되는 겁니다. 사군자 아시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와 함께요. 자, 6세에서는 이제 겨울밤 달빛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이 나옵니다. 예찬적 성격이 3수와 6수에 나왔다는 것까지 알아두세요. 그래서 혼탁한 세상에 대한 근심, 요새의 주된 정서는 이제 근심입니다. 근심. 그래서 이제 시각적 이미지가 주로 나오고요. 눈 내린 뒤 달빛이 비치는 맑은 밤하늘의 풍경을 제시하면서 하나의 그 선명한 장면처럼 보여주는 연이 되겠습니다. 어젯밤 눈이 왔다. 눈 온 뒤에 달이 이제 비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은 겨울을 얘기하는 거고 겨울 밤을 얘기하는 거죠. 달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달은 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구성하는 소재고요. 시조화자에게는 이런 심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눈 온 후 달빛이 맑음이 그지없다. 자, 이건 뭡니까? 이 달빛의 이 청하고 맑은 빛이 굉장히 그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달빛은 바로 임금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시각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영탄적인 어조가 담겨 있고 예찬적인, 그렇죠? 달빛을 지금 예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다. 천말 부우는 오락가락하느뇨. 어쩌자고 하늘 끝자락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구름, 부은 떠돌 부자잖아요. 하늘 끝자락에 떠도는 이 구름들은 왜 오락가락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날에 구름이 웬 구름이냐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움과 영탄법, 회한, 후회와 한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쉬움이 담겨 있는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B 부분에서는요, 조화로운 풍경을 어지럽히는 대상, 이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구름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묘사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B에서 의문형 표현을 사용해서 조화로운 이 자연 풍경을 어지럽히는 이 구름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화자의 이 인식이 부정적임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뭐냐면 어떻다라는 이 감탄사입니다. 여기 감탄사. 이 어떻다가 또 회환, 후회와 한탄, 또 아쉬움 같은 이런 부정적 정서를 드러낼 때 쓰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탄사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맥락에서 해석되게 돼서 이 경우 다른 임금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구름은 임금의 어진 정치를 해방하는 정치적인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신돈을 우리 고려말에 어떻습니까? 구름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날의 햇빛을 가리는 이 구름, 그죠? 공민왕의 이 햇빛을 가리는 이 구름을 어떻습니까? 대조에서 지금 시조를 쓴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시조에서도 역시 햇빛과 신돈의 구름이 대조가 되잖아요. 왕과 구름. 그러니까 결국은 임금을 가리는 이런 구름, 그렇죠? 이러한 장면, 그죠? 허심탄 이 말이 다 허황된 말이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 시조가 있거든요. 신돈과 햇빛, 그러니까 해와 구름에 대비되는 짝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달빛과 구름이 대조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팔수에 가시면은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석갈의 기나 짧으나 기둥이 기우나 트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꼬와 대조가 좀 쓰였습니다. 이 문장에서는요. 그래서 화자가 거처하는 이 수간목, 초가집에 대한 묘사를 지금 한 거고요. 이 몇 칸 안 되는 이 작은 집이잖아요. 이 작은 집인데 기둥이 기울어지고 뒤틀리기까지 했다고 말하는 거죠. 설상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기거하는 집의 만듦새가 매우 엉성하다, 보잘것없다, 볼품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간목은 몇 칸 안 되는 이 초가집이에요. 그 작은 줄 비웃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검소한 생활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빈낙도 안본지족, 그렇죠? 이러한 삶의 정서를 갖고 있는 겁니다. 화자는요. 그래서 명령형 어미죠. 마라라고 해서 명령형 어미를 사용해서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세속적인 통념을 비판하는, 그렇죠? 비판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즈버 만난 4월, 만산나월이 되겠네요. 만산나월. 이 만산나월이라는 것은요, 이 자연입니다. 자연. 이게 다 내 것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만산나월이라는 것은 이제 이 덩쿨 풀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 속에서 덩쿨 풀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 달빛 아래. 그 가난하지만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한 이 만족감을 드러낸 거고요. 이 시저화자의 자부심과 안빈낙도 안본지족이 담겨 있고요. 영탄적 표현이 좀 드러났네요. 그렇죠? 수간목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비웃음을 반박하는 거죠. 반박. 그렇죠? 그래서 세상사의 진력이 난, 그렇죠? 이 전질머리가 났겠죠. 화자가 전원생활에서 얻은 이 만족감, 정신적 위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삶이지만 여러 사람들, 무사람들의 비웃음을 반박하고 비난하면서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이 정말 만족스럽다는 것과 시청자들의 자부심이 동시에 드러난 아주 이러한 정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올 수가 있죠. 중요한 정서니까 정확히 기억을 하시고요. 자, 14수에 가시면 이제 세속을 떠났어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자, 시시비비 없는 뒤라. 그렇죠. 이제 현실에서 멀어지고 정계에서 멀어지니까 시시비비가 없죠. 영욕, 그렇죠. 영예와 치욕이 다 불관타, 상관이 없더라 이 말이죠. 초월한 거죠, 현실을. 정계에서 이제 사대불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 사나운 정쟁, 당파 싸움, 이 화자가 속세의 염증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제시된 거고요. 이 대꾸법이 드러나면서 속세로부터 멀어진 이후에 얻어진 만족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서를 다 흩은 후에 검은고와 책을 다 흩은 후에 이 몸이 한가하다. 한가한 정서를 중시하셔야 되고요. 대꾸법이고 속세로부터 멀어진 이후에 한가롭고 만족스러운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백구야 기사를 잊으면 너와 낸가 하노라. 이 백구는 우리 잘 나오죠. 우리 정철의 관동별곡에도 나오잖아요. 흰 갈매기야 욕심을 잃고 사는 걸 기사라고 합니다. 잊음은 너와 내가 아닌가. 그렇죠? 욕심을 잊음은 욕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 잊음은 너와 내가 똑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법을 썼고요. 도노법, 그렇죠? 백구야 그랬으니까 무라일체, 그렇죠? 무라일체가 나왔습니다. 자연 친화, 백구와 나와의 공통점을 제시했고요. 자연물을 또 의인화해서 삶의 태도를 제시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백구는 이제 세속의 욕심을 잊은 존재라는 점에서 화자가 친근감을 느끼고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무라일체의 대상이라는 것까지 확인하시고요. 백구는 의인화했죠. 그래서 무욕의 경지, 무욕이라는 것은 욕심 없는 그런 삶의 경지를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관습적 상징물이에요. 이 백구가 이 무욕의 상징물이라는 것은요. 자, 그 다음에 17수에 가시면요. 봄날에 더 깊어지는 임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한식, 비온 밤의 봄빛이 다 퍼졌다. 그러니까 이제 계절감이 드러났고요. 한식날이고 영탄법, 밤사이에 봄꽃이 만개한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비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장, 다음 장에 나올 화류도 때를 알아 피었거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무정한 화류도 때를 알아 피었거든. 그러니까 화류라는 건 버드나무 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정한 이 화류도 때를 알아 피었는데 어떻다고, 그렇죠? 어떻다고 우리의 님은, 자, 우리의 님 비교하는 거죠. 우리의 님은 가고 오지 않느냐라고 한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화류와 자연물과 인간, 님을 대비했습니다. 중요하네요. 대비해서 무정한 님에 대한 야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강조했다. 아주 중요한 정서입니다. 그래서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담겨있다. 이게 원망도 들어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죠? 원망이 드러나는 정서는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우리 서경별곡에 나오는 원망처럼. 자, 원망의 정서 중요합니다. 자, 19수에 가면은요, 낙엽소리로 촉발된 임을 향한 그리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밖에 워석버석. 자, 음성 상징어입니다. 의성어예요.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그러니까 청각적인 이미지가 나왔죠. 음성 상징어 나왔죠. 그래서 장면을 독자에게 어때? 구체화되죠. 님이신가. 자, 우리 그 고전에 보면 님이신가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대감이죠. 님을 만날 수 있는. 그렇지만 이 속에는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속에는요. 그래서 이 장면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비슷한 고전을 연결시켜 볼게요. 자, 해란해경은 이제 난초 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낙엽은 무슨 일이냐?
이 얘기는요. 이 낙엽 소리를 이제 이미 인기척으로 이제 착각하고 오해한 거죠. 그래서 청각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고요. 어즈버 감탄사죠. 유한한 간장이 애간장이 다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즈버라는 건 영탄법이고 탄식하고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감탄사고요. 이 애간장이 끊어진 듯한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왜?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때문인 거죠. 예, 그리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장이 끊어진다는 이런 관습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소외된 화자가 외적인 감상을 하게 된다면, 그죠? 현실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삶을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그래서 후회의 감정도 강조가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정서까지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님으로 착각한 화자의 행동을 해학적으로 묘사한 우리 시꼬를 보면요. 님이 온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그죠? 팠는데 3대, 그죠? 주출이 3대가 완전히 날 속였구나. 이런 장면들. 이게 전부 간절한 기다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밖이 어른어른한데 님처럼 여기 팔뚝 뛰어 나가 보니까 달빛에 구름이 날 속였다 이거죠. 그렇죠? 또 마음이 어리석은 후 떨어진 잎 불어오는 바람에 행여 그 사람인가 하노라. 뭐 이런 장면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화자가 착각을 하면서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작품들의 식구입니다. 연결을 잘 지으세요. 자, 26세에 가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계절의 변화입니다. 이 시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아주 주요한 시상 전개 방식이에요. 자연의 신비와 경이로움이 나옵니다. 꽃이 떨어지고 송잎이 나니, 그죠? 시절도 변화였다. 계절감이 나왔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죠. 계절에 대한 감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풀 속에 푸른 벌레 나비 되어 날아다닌다.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고요. 영탄법이 들어있겠네요. 이 풀과 벌레, 나비 이런 자연물 통해서 화자가 뭘 보여주려고 한다? 자연에 대한 경이감입니다. 경이감. 신비롭고 놀라움. 이 정서를 아셔야 됩니다. 누가 조화를 잡아 천변만화하는가? 그러니까 누가 우주의 만물을 잡아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보여주느냐라고 하잖아요. 조물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자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계절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의 그 경이로움을 노래한 겁니다. 자, 29수에 가시면요. 노래를 불러 풀고 싶은 깊은 시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에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시야. 이건 노래 만든 사람 시름도 많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말로 다 일러 다 못 말하니까 노래로 풀어서 불렀나 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름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게 노래의 효용입니다. 우리 노래방 가는 것처럼요. 그렇죠?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말이 가진 한계를 언급한 뒤에 이제 말로 풀 수 없는 것을 노래로서, 그렇죠? 풀어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유사한 식구가 반복되면서 노래의 효용을 추측해 보면서 작품의 창작 동기가 이제 화자가 겪은 이제 정치적 시전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른다, 풀다라는 시어를 반복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 시름을 푸는 일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이 정치적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마음의 시름 어떤 맺힌 한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시나 노래를 통해서 마구 풀려고 했었던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창작 동기가 결국은 화자가 겪은 정치적 시련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노래방 가서 노래로서 이제 승화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실로 풀릴 것이라면 나도 불러보리라. 그러니까 화자가 많은 시름을 안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암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일러, 풀러, 불러의 이 반복, 시어의 반복, 이런 화자가 정치적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겪은 이 시름을 통해서 시나 노래를 통해서 풀려고 했다는 장면, 요걸 꼭 기억하세요. 자,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페이지는 이제 지금껏 했던 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에 가시면요. 연시조고 한정가입니다. 한정가. 한가로운 감정을 노래한다는 얘기죠. 1613년 이제 개축옥사에 연루돼서 관직을 잃었습니다. 신흥이. 그래서 경기도 김포로 쫓겨나고 있었던 시기에 반년 만에 쓴 시라고 합니다. 30수를요. 그리고 제재는 이제 밤중에 산골 마을이 소재고요. 송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자연에 묻혀 사는 이의 느끼는 삶의 정치, 님을 향한 그리움, 세상에 대한 근심, 이러한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성격은 낭만적이고 탈속적입니다. 속세를 벗어나려고 하는 성격. 자연치마, 초월, 현실 달관, 예찬적, 그렇죠? 이러한 성격을 각 연마다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현상 특징이 가시면은 이제 자연에 묻혀 살면서 느끼는 삶의 정치와 연군지정, 그렇죠? 임금에 대한 그리움, 세태에 대한 좌절감, 이런 것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서 봄, 여름으로 이어지는 이 계절적 흐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3인곡에서도 우리 이 계절적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전체의 기본 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연시조처럼 장편 전체가 긴밀하게 이제
유기적인 짜임새를 갖고 이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조가요. 그래서 1수에서는 눈, 일편명월이 나온 걸로 봐서 겨울밤이고, 3수에서는 초목 매몰이 됐고 풍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겨울인 걸 알 수가 있고요. 6수에서는 눈과 달이 나와서 겨울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7수에서는 한식, 봄빛, 화류라는 단어를 통해서 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26수에서는 속잎 나고 나비가 난다 해서 초여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상 전개 방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또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장면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그리고 영탄과 서리, 그리고 산천, 눈길, 돌길, 일편명월로 이어지는 이 풍경의 묘사, 이걸 통해서 화자의 쓸쓸함, 그리고 겨울밤의 정경을 감각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드러냈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또 차가운 느낌의 소재들을 사용해서 세속을 떠난 화자의 냉정한 심리도 드러나 있고요. 소재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냈다. 설명 중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관습적 소재를 사용해서 또한 화자의 내면 의식을 투영했습니다. 그리고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북이 공명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드러냈죠. 또 전체적인 내용은 숨어 사는 선비, 은자로서의 자족감, 만족감, 자긍심, 자부심, 이걸 드러냈고 임금에 대한 연군지정, 연모애정을 잘 표현했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시조와 같이 나온 이론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글들이 이번 수능에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작품만 보지 마시고 이런 설명과 같이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같이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작 시조로서 방홍시의 창작 배경과 작품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창작 동기와 배경은요, 신음이 광해군 때 이제 정쟁에 연루돼서 이제 추방당했죠. 그래서 좌절감, 소외감을 얘기하고 세상에 대한 염증, 대결 의지 등을 토로한 시입니다. 그래서 창작 동기는요, 내 이미 전원으로 돌아오니까 세상이 진실로 나를 버렸고 나 또한 세상사에서 진절머리가 났다고요. 그래서 부귀공명은 한갓, 겨와 쭉정이나 두원 풀같이 쓸데없다. 그래서 오직 사물에 접해 노래하면 풍부가 수레를 내려 호랑이 접는 만용을 못 버리는 병과 같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연 친화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연작 시조로서의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은요, 30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절 변화,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시간적 흐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상 전개 틀로 시간 관련 표지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편상특징에서 제시해줬죠. 그래서 작가는 자연물을 소재로 활용해서 시간적 배경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서를 드러내기도 하고 다채로움을 구현한다까지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제를 보시면 창작 동기와 배경을 설명하고 시상 전개 방식을 지금 드러낸 겁니다. 주제는 작가의 불우한 삶의 경험과 관련해서 방홍시와 창작 동기 및 계절의 변화를 중심으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긴 내용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시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시도 잘 공부하시고요. 이것이 직접 수능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연계가 되니까요. 꼭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내신 들어가신 분들은 반복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